자, 안녕하십니까. 호치민시 한국국제학교 학생 여러분들. 이번 시간에는 계속해서 지금 사회문화 탐구 방법에 대해서 배우고 있는 거죠. 이제 탐구를 하는데, 탐구하는 거 좋죠. 좋은데, 이것은 인간과 사회를 대상으로 탐구를 하다 보니까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 것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자연과학에서도 동물을 대상으로 실험하는 것들 문제가 되잖아요. 그래서 동물복지 이렇게 되고, 인간의 신체를 대상으로 실험하는 것은 역사적으로 굉장히 커다란 비판을 받게 되기도 하죠. 마찬가지로 사회문화 현상을 연구할 때도 굉장히 주의할 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연구자가 가져야 될 연구 태도와 연구자의 윤리는 어떤 것들이 있는가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했던 복습을 좀 길게 할 거예요. 워낙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죠. 자, 어, 지난 시간에 우리가 뭐 배웠냐면 이제 자료 수집 방법에 대해서 배웠었거든요. 자료 수집 방법을 크게 나누게 되면은 양적 연구를 할 수 있는 자료와 그다음에 질적 연구를 할 수 있는 자료 수집 방법, 그다음에 양적 연구로도 질적 연구로도 사용할 수 있는 문헌 연구법 이렇게 배웠었죠. 자, 질적 연구에서 여러분들이 주의해야 될, 진짜 잘 알아야 되는 것은 질문지 작성에 대한 방법이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 문제도 풀고 하면서 좀 자세하게 배웠었죠. 어떤 특정한 응답을 유도하거나 또 질문자의 가치가 들어가 있거나 한 번에 두 개 이상의 답을 질문을 하거나 아니면은 내가 답하고 싶은 것들이 모두 다 있어야 하지요. 그 다음에 상호 배타적이어야 된다. 뭐 그런 얘기도 했었고요. 어, 그 응답자가 쉽게 응답할 수 있도록 정보를 질문 안에 담아야 된다. 이런 얘기들을 했었습니다. 굉장히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는 그런 연구 방법이고요. 좀 정밀한 연구들 이런 것들을 할 수가 있죠. 그렇지만 깊이 있는 연구를 할 수 없다는 단점들, 그 다음에 성의 없는 응답과 성의 있는 응답을 구별하기가 어려운 그런 단점들이 있었습니다. 자, 실험연구법에서는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는 것들이 몇 가지가 있었어요. 그렇죠? A 집단과 B 집단이 있을 때 뭐 새로운 수업 방법이 효과가 있는가라고 했을 때 효과가 있다 없다 알려면 새로운 수업을 하지 않았던 집단이 있어야지 그것을 비교가 가능하겠죠. 그래서 비교하기 위해서 이 실험이 닿지 않도록 통제하는 집단과 실험의 대상이 되는 실험 집단이 있다고 얘기했었죠. 그 다음에 어, 이런 것들 좋아한다 그랬어요. 그쵸? 이러한 법칙 같은 거 마련하기 좋다 그랬었죠. 그래서 X에는 새로운 수업 방식이라고 하는 독립변인, 그 다음에 Y에는 수업의 결과, 효과, 성적이라고 하는 종속변인 이런 것들을 통해서 연구를 한다고 얘기했었습니다. 실험연구법에서 주의해야 될 점은 이제 이번 시간에 배울 내용들 중에서도 해당이 되는데 인간을 대상으로 하는 실험이기 때문에 굉장히 윤리적으로 어,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인권이 침해하지 않도록 그렇게 실험을 하는 것이 중요하겠죠. 자, 면접법은 생각보다 많은 사람을 대상으로 하지 않지만 시간과 비용이 굉장히 오래 걸리고 또 그 대답을 잘하는 그러한 사람, 내가 원하는 것을 경험한 그 경험에 대해서 잘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을 만나기가 쉽지 않다 그랬어요. 그렇죠? 하지만 굉장히 깊이 있는 연구가 자료를 얻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었죠. 참여관찰법은 들어가서 관찰을 통해서 하는 거라고 했었죠. 누구한테 좋겠어요? 말이 통하지 않았을 때 어린이, 유아들, 아니면 원주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들 또는 어, 속 깊은 얘기들을 하기 어려운 사람들, 막 갱단이라든지 무슨 뭐 노숙자라든지 이런 사람들의 삶과 그들의 어떤 또 동기, 그 속에 숨어있는 의미를 파악하려면 그 속에 들어가서 그들과 함께 살면서 그들의 생활을 관찰하면서 연구하는 것이 참여관찰법이죠. 굉장히 생생한 자료를 얻을 수 있어요. 생생한 자료. 하지만 어떤 단점이 있어요? 그 자료가 나타날 때까지 상당히 기다려야 되고요. 또 예상치 못한 그런 일들이 발생할 수도 있다 그랬었죠. 문헌연구법은 양적 연구로도 사용이 가능하고 질적 연구로도 사용이 가능하다. 그래서 양적으로 이미 많은 사람들이 통계낸 자료들을 이용할 수도 있고 질적으로 과거에 사람들이 썼던 편지나
일기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 속에 담겨져 있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을 갖다가 볼 수가 있는 그러한 장점이 있죠. 시간과 공간을 떠나서 자료를 수집할 수 있는 장점도 있고요. 비용도 그렇게 많이 들지도 않고요. 하지만 연구자가 특정한 주관을 가지고 자신의 안경을 쓰고 본다고 한다면 그 자료가 잘못 이해할 수도 있고, 또 문헌 자체가 신빙성이 없을 경우, 신뢰가 가지 않았을 경우에는 연구가 이상하게 진행될 수가 있겠죠. 여러분들 굉장히 중요한 거니까 잘 익혀두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 시간에 배울 것은 연구 태도에 대해서 배울 거예요. 연구 태도와 또 하나 이제 연구 윤리인데요. 윤리, 네. 연구 태도는 객관적인 태도, 개방적인 태도, 상대주의적인 태도, 성찰적인 태도 이렇게 네 가지가 있고요. 연구 윤리 하나하나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회문화 현상의 연구 태도인데요. 첫 번째는 객관적인 태도예요. 객관적이다라는 얘기는 객관의 반대는 주관이죠. 주관하고 비슷한 것은 나의 가치관, 또는 나의 어떤 검증되지 않은 나의 생각들이라든지 경험이라든지 이제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자료를 이해하게 된다면 그것은 왜곡될 수가 있죠. 선입관, 한국 사람들은 어때? 베트남 사람들은 어때?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한 선입관을 갖고 있다고 한다면 제대로 그 사회를 바라볼 수가 없겠죠. 그래서 이해관계, 다시 말하면 이해라고 하는 것은 이익과 손해 관계를 배제하고, 내가 이 연구를 했을 때 나한테 좋은가? 나한테 손해가 되나? 이런 것들을 배제하고 제3자 입장에서 좀 떨어져서 있는 그대로, 사실 그대로 관찰하는 태도를 객관적 태도라고 해요. 다른 말로는 같이 중립적이다. 같은 말이라기보다도 비슷한 말이죠. 자신의 가치를 좀 내려놓고 객관적으로 보려고 하는 태도들을 의미합니다. 자, 필요성 객관적이지 못한 연구는 사회문화 현상을 정확하게 볼 수가 없어요. 내가 갖고 있는 관점과 내가 경험했던 거, 나의 생각으로 세상을 바라보게 된다면 그것은 똑바로 바라보지가 못하겠죠. 그러면 자료도 내가 필요로 하는 자료를 사용하게 되고 엄청난 유혹을 받게 돼요. 나한테 유리한 쪽으로 결론을 내리고 싶고, 나중에 이제 예를 보여드리겠지만, 그렇기 때문에 연구 결과가 왜곡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객관적인 태도를 가져야 돼요. 자, 두 번째, 개방적인 태도하고 객관적인 태도하고 이 개자가 비슷하게 들어가가지고 여러분들 헷갈릴 수 있는데 그 전혀 달라요. 개방적인 태도는 열려있는 오픈 마인드예요. 그러니까 나만 기본적인 연구자는 굉장히 겸손해야 돼요. 나만 똑똑한 게 아니에요. 이 주제와 관련해서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연구를 진행해 왔고 진행할 것이고 진행 중이라는 것을 믿고 생각하고 내가 낸 연구가 절대적 진리다라고 보는 것이 아니죠. 언제든지 다른 사람들이 이와 관련한 연구를 할 수 있고 나의 연구가 틀릴 수 있다고 하는 가능성을 받아들이는 것.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나에 대한 비판이나 주장들을 할 때 그런 것들을 인정해 줄 수 있는 태도를 개방적인 태도라 그래요. 그래서 한쪽 면만 보는 것이 아니라 코끼리 장님이 코끼리 만지는 비유 많이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만 보는 것이 아니라 다리를 만진 사람들이 있을 수 있고 그죠? 몸을 만진 사람들도 있을 수 있고 꼬리를 만진 사람들도 있을 수 있고 이렇게 다양한 가능성에 대해서 인정해 주려고 하는 태도를 개방적인 태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모든 상황에 적합하게 적용할 수 있을 만큼 완벽한 사회과학 연구는 존재할 수가 없어요. 왜 그럴까요? 우리는 특수성이라고 하는 것이 있었어요. 그렇죠? 그리고 사람들의 동기가 너무 다르기 때문에 하나의 이론을 설명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그 교장 선생님께서는 모든 사회과학 이론은 70%는 맞다. 그렇기 때문에 다 인정 가능하다.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되게 좋은 말씀이시죠? 그러니까 열려있는 말이죠. 너 말도 70%는 맞겠구나. 내가 100이 아니고. 그렇게 얘기는 내 말만 100이 아니다라는 그런 태도인 거죠. 자, 갈릴레이라고 있었죠. 그래서 갈릴레이는 코페르니쿠스의 지동설을 옹호했는데 당시는 어, 그 크리스트교가 굉장히 유럽 사회를 지배하던 시기였기 때문에 크리스트교에 주된 것은 하나님께서 어,
땅과 하늘과 인간을 창조했고 빛이 있으라 하니까는 이제 빛이 생긴 거잖아. 태양이 생겨서 이 지구를 중심으로 그 태양이 돌고 있다고 하는 천동설을 믿었던 시절이었죠. 근데 이제 코페르니쿠스나 갈릴레이 같은 경우는 객관적인 자료를 가지고 봤더니 지구가 움직이는 게 맞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인정하지 않았죠. 그래서 갈릴레이는 결국 자신의 의견이 잘못됐고 그것을 책이나 학문적으로 뭐 발표하지 않는다고 하는 어떤 그런 약속을 하고 이제 법정에서 나오면서 그래도 지구는 돈다 그렇게 얘기했다고 하죠. 그리고 뭐 갈릴레이가 그 얘기를 안 했다 뭐 이런 얘기들도 있는데 아무튼 그것을 일찍 받아들였다고 한다면 세상은 훨씬 더 빨리 과학이 발전될 수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어, 어떤 신념들, 강한 신념들, 특히 그것이 교조주의라고 얘기하는데 어떤 교리 이런 것들과 관련해 가지고선 절대적인 믿음을 갖게 되면은 그 다음에는 더 이상 말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토론이 진행이 안 돼요. 그래서 좀 열려 있는 태도도 개방적인 태도를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자, 상대주의적인 태도 우리 앞에서 사회문화 현상은 보편성도 갖고 있죠. 모두 갖고 있어 그랬었죠. 특수성도 갖고 있다 그랬어. 특수성. 그렇죠. 그래서 어떤 사회나 특수성이 나타나요. 왜 그럴까요? 기후도 다르고 지형도 다르고 역사도 다르고 하기 때문에 그것을 고려해서 그 사회에서 그러한 풍습이 있는 것은 그러한 행동을 하는 것은 그럴 만한 이유가 있겠지라고 보는 것이 상대주의적인 태도예요. 나중에 이 상대주의적인 태도는 나중에 아주 중요하게 나와요. 문화를 이해하는 태도와 관련해서 절대주의적인 태도. 우리 문화가 제일 좋다. 자문화 중심주의. 너네 문화가 제일 좋다. 문화 사대주의. 보다는 니네가 그럴 때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겠지라고 하는 그런 상대주의적인 태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처음에 베트남에 와서 이제 베트남 사람들 낮에 그 그물침대 이렇게 놓고서 많이 자잖아요. 낮잠들 많이 자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저도 뭐 살짝 그렇게 오해하긴 했지만 게을르다 이렇게. 근데 이제 생각해 보면 베트남은 덥기 때문에 낮에 일할 수 있는 환경이 아닌 거죠. 그래서 되게 아침 일찍 뭐 4시 반, 5시부터 일을 하고 그 시간에는 좀 푹 쉬고 그다음에 오후에 또 일을 하고 이런 것들이 이 지역 기후에는 합리적인 생활이었던 것이죠. 뭐 저도 집에 있으면 쉬는 날에는 낮잠 자고 그렇게 하거든요. 그것이 너무 당연하고 그러지 않으면 몸이 힘들어지게 되고 이런 것들을 이해해야지 날이 더운 지역에 있는 문화에서는 아주 많은 지역들이 이러한 오수라고 하거든요. 낮잠을 자는 문화를 갖고 있죠. 그것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성찰적인 태도는요. 반성하는 태도거든요. 너 성찰의 시간, 그러면 이제 돌이켜서 생각하는 태도예요. 그 성찰을 아주 꼼꼼하게 돌이켜서 생각하는 게 성찰이에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내 연구 주제는 똑바로 잡았는지, 어, 자료는 엄정하게 내가 수집을 했는지, 해석은 내가 과학적으로 했는지, 또 그 안에 담겨져 있는 자료가 나오게 되면 그 결과에 대해서 되씹어보면서 어떻게 이것을 이해하는 것이 정말 잘 이해하는 것인가. 그 현상의 이면에 담긴 의미를 생각하고 또 자연현상을 그냥 사회문화현상을 그냥 대충 넘기는 것이 아니라 아 뭔가 저 속에는 특별한 의미가 있지 않을까. 저 속에는 이러한 법칙이 있지 않을까. 이런 것들에서 끊임없이 능동적으로 살펴보려고 하는 태도를 성찰적 태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성찰적인 태도를 갖지 않으면 굉장히 깊이가 없고 하나만한 연구가 될 수 있고 또 사실과 동떨어진 그런 연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연구 과정 전체에 대해서 또 연구 결과에 대해서 끊임없이 성찰하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사회문화 현상을 탐구할 때 지켜야 할 연구 윤리는 연구 대상자와 관련된 윤리와 연구 과정에서의 잘못 썼습니다. 윤리로 나눠서 볼 수 있어요. 자, 먼저 연구 대상자는 사회문화 현상의 연구 대상자는 누구예요? 사람이죠. 사람이기 때문에 사람의 무엇을 보호해야 돼요? 권리, 인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노력해야겠어요. 자,
사회문화에서 탐구 대상은 인간으로 연구 윤리가 엄격하게 지켜져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이 연구가 무엇에 관계된 연구인데 너는 어떤 것을 하게 됐는지를 알려주고 동의를 얻어야겠죠. 근데 그 동의가 어떤 동의여야 되느냐? 사전 동의가 돼요. 사전 동의. 만약에 이 실제 연구의 목적을 알려줄 경우 연구 결과가 왜곡될 경우가 있으면 지금 정확한 것은 알려줄 수 없고 사후에 꼭 알려주겠다라고 하는 어떠한 거기에 대해서 동의한 사람에 대해서 연구를 해야 되는 것이죠. 근데 그거조차도 사실상 바람직한 것은 아니죠. 그래서 사전에 이 연구에 대해서 목적, 절차, 보상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계약서를 쓰고 연구자가 동의한 것에 대해서까지만 연구를 진행을 해야 됩니다. 특히 질적 연구를 수행할 때 면접법 쓰잖아요. 또 참여 관찰법 쓰잖아요. 그쵸? 이런 거 할 때 연구 논문에 다른 사람이 읽었을 때 그 사람이 누군지를 알 수 있을 것 같은 내용이 담긴다면 그 사람은 보호를 받을 수 없는 거죠. 개인정보를. 그래서 정보를 절대적으로 보장해야 되고 그 연구 자료 수집 이외의 목적으로는 사용을 하면 안 되고 연구자의 피해가 방지되기 위해서 연구자는 최대한의 노력을 해야 합니다. 자, 두 번째로 연구 과정에서의 윤리가 있어요. 연구할 때요. 주제를 잡고 싶어. 근데 주제가 재밌어. 근데 그 주제가 연구 대상자의 인권을 침해한다던가 이 연구의 결과가 사회에 긍정적이지 못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을 것 같아. 그러면 안 하는 것이 맞겠죠. 그래서 연구 목적을 고려해야 되고 반인권적이진 않나 비윤리적이지는 않나 이런 것도 고려해야 되고 자, 연구 결과에 대한 책임 이 연구 결과가 비윤리적인 목적으로 활용될 경우 예를 들어서 뭐가 있을까요? 어, 유태인들은 어떠한 사람들이다. 유태인들은 게르만 민족에 비해서 어떤 면이 부족하다, 나쁘다. 이렇게 사용이 돼서 유태인 학살의 근거로 사용될 수 있을 것 같은 연구라고 한다면 안 하는 게 맞겠죠. 사실상 이런 연구들이 많이 있어요. 일본인이 조선에 대한 연구, 조선인에 대한 연구들, 또 백인들이 흑인에 대한 연구들 이런 것들은 그 연구 결과가 주로 지배자들 편에서 피지배자들을 억압하는 수단으로 사용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리고 거기에 우리가 동조한다면 그것을 어용이라고 그러죠. 어용. 임금님을 위해서 이렇게 사용이 되는 그런 연구들을 하는 거거든요. 그 어용학자가 돼서는 안 되겠죠. 곡학 아세 뭐 이런 얘기도 있어요. 학문을 왜곡해서 세상에 아부한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목적으로 한 연구는 결코 안 되겠죠. 자, 연구 과정의 신뢰성을 제고해야겠죠. 제고는 높이다라는 뜻이에요. 자, 자료 및 연구 결과를 조작하지 않아야 됩니다. 이거 엄청난 유혹을 받아요. 뭐 저도 대학원 다녀봤지만 이 연구 결과가 안 나오게 되면은 학위를 받을 수가 없으니까 숫자 몇 개 고치고 싶은 생각 들거든요. 그러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예, 그래서 그리고 어, 질적 연구 면접했을 때 이 사람이 말한 것을 내 맘대로 그렇게 해석하면 안 되죠. 연구 결과에 맞추기 위해서 그러면 안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연구 자료 수집 과정부터 자료 분석할 때까지는 철저하게 객관적인 태도를 가져야겠죠. 자, 연구 결과의 도용을 금지합니다. 다른 연구자가 수집한 자료나 연구 결과 사용 시 출처를 반드시 제시해야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요즘에 선생님들도 굉장히 신경 많이 쓰는 게 저작권이에요. 제가 먼저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이것은 비상교육 교과서에서 제공하는 PPT를 이용한 자료를 제가 이용해서 만든 PPT 그리고 이제 유튜브 영상입니다. 수업 영상입니다. 자, 다음 사례를 읽고 물음에 답해보자. 제가 조금만 읽어볼게요. 자, 스탠리 밀그램이에요. 자, 기억나시나요?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던 제가 시험연구법 할 때 얘기했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 쭉 읽어보시고요. 자, 이 시험 과정에 나타난 윤리적 문제가 무엇인지 한번 써보세요. 그것이 과제 1입니다. 과제 2입니다. 과제 1은 뭐죠? 당연히 노트 필기죠. 그렇죠? 자, 두 번째 거 봅시다. 어,
이건 제가 조금 읽으면서 설명할게요. 자, 헌스타인 머레이라고 하는 사람은 벨 커브라는 제목의 책을 출간했는데 사람의 지능은 유전과 환경의 영향을 받지만 유전의 영향을 받고 개인의 지능은 개인의 삶의 여러 가지 양상을 잘 예측해 준다고 하는 결론이었어요. 이 책은 지능이 높은 인지적 엘리트층과 그러지 못한 층으로 사회가 양분한다고 지적했고 그들은 지능 지수를 옹호하면서 자, 지능이 삶을 결정한다고 하는 지능 지수 결정론을 내세웠어요. 근데 평균 지능 지수는 유태인, 아시안계, 백인, 라틴계, 흑인 순으로 높다고 지적하면서 지능이 낮은 사람들은 아이를 많이 낳게 하므로 기존 복지 정책은 지능이 낮은 사람들이 아이를 많이 낳게 하니까 지능이 낮은 사람들이 많아지니까 그 사회 좋지가 않다는 거예요. 이제 결론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복지 정책을 실시하는 것은 주로 이제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하잖아요. 근데 가난한 사람들은 지능이 주로 낮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아이를 많이 낳게 되니까는 사회가 떨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철폐한다고 주장했어요. 옆에 이제 싱가포르 같은 경우도 그런 거 했었죠. 그래서 고학력자들은 고학력자들끼리 결혼을 하게 만드는 그런 법을 만들기도 했다 그래요. 만들었는지 그런 것들 하려고 했다고 하는지. 음, 자, 또 기존 교육은 지능이 높은 사람을 위한 교육이 아니라 지능이 낮은 사람들을 어떻게라도 좀 글을 읽혀가지고 문맹에서 탈출시키려고 하는 그런 교육이라고 하면서 이 흐름을 바꿔서 그래서 낮은 사람들은 그냥 낮은 일, 교육을 안 받고 안 받아도 되는 일을 하고 살고 지능이 높은 사람들은 그 사회 발전을 위해서 높은 수준의 교육을 받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을 했어요. 그러고 나가지고 미국에서는 이제 그 아주 이러한 논쟁들이 심하게 됩니다. 소수 집단 우대 조치라고 하는 affirmative action이라고 하는 그런 헌법 조항이 있는데 소수 인종과 소수 집단에 대한 차별을 해소하기 위해서 이들을 적절히 우대하는 거예요. 물론 이제 역차별의 문제가 나오긴 하지만 여러분들 통합사회 배웠을 때 그러니까 고1 때 통합사회 배울 때 했던 거예요. 그래서 흑인이나 유색인종들이 대학을 가는 데 있어서 유리한 조건을 주도록 하는 그런 것들이었죠. 이러한 조치를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을 했어요. 연구를 객관적으로 했더니 정말 이 말이 사실일 수도 있죠. 그런데 이것은 다분히 좀 의도가 보이지 않나요? 또 이 연구 결과를 받아들이는 정책을 위반하는 사람들, 또 이 주장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누굴까요? 자, 이러한 연구가 갖고 있는 윤리적인 논쟁점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300자 정도로 서술하시고 좀 비판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이 연구에 대해서. 자, 여러분들 그것이 두 번째 과제 중에서 두 번째입니다. 자, 여러분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